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12월 3일) 그날 밤에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사표를 던진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법무부의 감찰관으로 계셨던 유혁 감찰관인데요.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뵙고 싶었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때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오셔서 쭉 찾아봤더니 원래 대학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있다가 예. 사법고시를 보셨더라고요. 예. 제가 고시공부, 저희 집사람을 좀 일찍 만나가지고요. 사법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94년도에. 그래서 제가 94년도 여름에 2차 시험을 치고 더 이상 공부를 해도 가망성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그때 삼성에 입사 지원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반도체 사업부 메모리 연구팀이라고 그랬나? 거기 메모리 사업부 MVM 연구팀이라는 데서 엔지니어로 잠깐 근무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출세를 포기하고. 그거보다는 일단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사법시험이 되든 안 되든 어찌되었던 날은 잡아놨으니까 그냥 더 이상 공부하느니 삼성에 가서 엔지니어로서 원래의 길을 가보자라는 생각도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나중에 제가 또 검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다시 삼성에 갔었습니다.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법무팀 변호사로 근무를 해가지고 총 삼성에 근무한 기간은 삼성전자에 근무한 기간은 2년 정도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랬다가 또 변호사를 또 하시다가 삼성에 입사했다가 검사 생활 연수원 마치고 검사 생활 했다가 잠깐 삼성의 법무팀 변호사로 있다가 그리고 다시 검찰로 돌아와가지고요. 검사 생활을 한참 했습니다. 속초지청장, 통영지청장 다 마치고 하셨고. 제가 나와서 한 10개월 정도 변호사 하다가 다시 법무부 감찰관이 돼요. 많이 왔다 갔다 하셨네요. 네네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결심을 하게 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일을 하면서 제가 후배들이나 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은 30년 정도 제가 법조 생활을 했지만 27년 6개월은 하루도 일을 안 한 것처럼 마음 편하게 근무를 했고 2년 6개월 정도는 좀 힘들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운이 좋아서 27년 6개월 동안은 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하루도 출근하는 느낌 없이 그냥 즐겁게 회사 직장 생활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참 고맙게 느끼고 있고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그냥 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자신한테 이게 지금 올바른 길인가 떳떳한 길인가 이런 질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고 한편으로는 나다운 것,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 그런 게 제 기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그날 밤에 사표를 내야 되겠다. 네네. 라는 결심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결정적인 계기야 저도 그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맞이했는데 계엄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감도 나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입장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나와가지고 애가 깨워서 나와가지고 바깥에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문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보는 순간 뭔가 모를 뭔가 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제가 공직생활을 꽤 오래 한 편이고
그 후배들 보기에도 이젠 선배님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마당인데 제가 그 자리에 그런 상황을 겪어가면서까지 자리에 연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사를 정확하게 그만두기로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다만 출근을 해서 그만두느냐 아니면 집에서 그냥 조용히 아예 출근 자체를 거부하느냐였는데 그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보면 볼수록 그 언어라던가 그 행동 예를 들면 의자를 앉아서 그 중요한 담화를 하면서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게 편한 자리도 아닌데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을 일교에 척결한다는 등 이런 그 중대한 얘기를 하는데 국민에 대한 설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국민에 대한 엄포 내지는 협박 이렇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 분노라던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출근해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그만둬야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출근하신 게 언제쯤인가요? 출근한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집에서 아마 떠난 게 한 10시 50분 좀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밤에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까? 예, 밤에 저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니까 실국장 단톡방에 바로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실국장들 전원 다 출근하라고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겁니까? 그 법무부 장관께서 소집하셨겠지만 그 소집한 사람은 기조실장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소집하면 네네. 법무부 산하 어디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까? 일단 그 회의는 제가 들어갔던 회의는 실국장 분들하고 제가 아주 경황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실국장 분들이 평소에 참석하시는 분이 실국장 회의에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날은 그보다 많아서 각 실국의 그 주무과장들까지 다 와 있어가지고 한 15명 정도? 그 정도가 장관 부속 소회의실,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습니다. 장관 실 옆에 실국장들이 모일 수 있는 거기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법무부 주요 간부 회의를 하면 감찰관은 참석 대상입니까? 감찰관도 실국장 그 회의의 일원이기 때문에 항상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관은 어떤 자리입니까? 감찰관은 그 조직표를 보시면은 장관이 있고요. 장관 밑에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는 그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고요. 법무부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검찰을 비롯해서 출입국본부라든가 교정본부, 그다음에 범정국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그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면은 한동수 그 대검이고요. 대검 감찰부장인가요? 대검 감찰부장인데 그 검찰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검찰 자체의 그 독자적인 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법무부에서는 2차적으로만 감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대검의 감찰 기능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 2차적으로 법무부에서 감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업무의 적정성 그리고 결국 검사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감찰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저희 감찰관실에서 총괄합니다. 법무부 감찰관 산하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산하 조직이라기보다는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조직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상급 기관이니까요. 대검 감찰부장도 개방형이죠. 개방형입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감찰관도 개방형으로. 개방형. 그러면은 그때 이제 검찰에서 나오신 다음에 변호사로 계시면서 지원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감찰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감찰관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저는 공직이라는 게 저한테 좀 어울리고 변호사 업무는 왠지 좀 저하고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들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지망을 해보라고. 어울리는 것 같다. 일단 공직 인사검증 받고 해보라고. 저는 그때 당시 변호사 개업은 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수임도 안 하고 사무실도 저희 집사람을 사무으로 두고 동네에 조그맣게 차려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던 입장이라서 그냥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지망하고 운 좋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이게
그 임기제입니다. 예. 그래서 총 임기 보장이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뭐 어떻게 꽤 오랜 기간 동안 뭐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 감찰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관계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 박성재 장관 아니 박성재를 떠나서 예. 그 자리로 봤을 때. 당연히 장관의 지시를 받고요. 예. 보고 같은 것도 통상적으로 장관에 대해서 직보합니다. 근데 감찰은 좀 독립돼 있어야 되는 거 독립돼 아닙니까? 있는데 그 어찌되었든 감찰권 자체는 장관의 권한입니다. 아하. 이 법무부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예. 그 장관의 기관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독립제 관청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검사 개개인이 각자 그 국가 의사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법무부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한 사람만 관청이고 다른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의 보좌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데 저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장관을 보좌하면서 직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실에 좀 직보하러 자주 가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직무감찰도 하고 법무부 직원들의 비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찰도 하고 세평도 수집하고 저희가 감사 업무도 같이 합니다. 감찰관실에 감찰 담당관도 있고 감사 담당관도 있어서 업무의 개선 사항이라던가 이거를 뭐 좀 발굴하기 위한 정기 감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건데 사실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도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날은 뭐 결단이고 뭐고 이럴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저로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날 그만두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좀 뭐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 그때 당시 계엄 해제도 안 됐을 당시였고 사실 저도 출근하면서 뭐 그냥 아주 어수선했거든요. 뭐 선관위 쪽으로 출동하는 군인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수선했는데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떤 용기를 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생각해 봐도 그만두기로 했던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가 과천에 있죠. 네. 선관위도 과천이고 예, 혹시 뭐 가시는 길에 병력을 보거나 그러시는 병력을 보진 못했는데 뭔가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느낌이. 예, 출근하는 직원들도 계속 뭐 차량이 뭐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고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신원 확인, 평소에는 신원 확인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예. 근데 정문 철문도 조금만 열어놓고 들어오는 차량들 일일이 신원 확인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직접 운전하셨나요? 관용차로 가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저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그날은 뭐 관용차 뭐 타고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회의하자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도착하셔가지고 회의하기 전에 나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회의 중이었는데 뭐 저하고 차관하고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차관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길래 뭐 과장급이었던 것 같은데 자리를 비우면서 앉으시라고 하길래 안 앉고 장관님 말씀을 그냥 바로 끊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그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저도 뭐 용기를 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니 장관님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늦게 온 친구가 뭐 그런 것까지 듣고 그래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는 나름대로 결심한 바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개헌 관련 회의면 저는 참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헌 관련 지시라던가 명령도 이행할 생각이 없어서 저는 이 회의 참석할 수 없고 나와서 바로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장관께서는 저런 건방진 놈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벙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신경질을 내셔가지고 그랬습니까? 네네.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그 바깥에 있던 그 부속실 그 비서관하고 이런 직원들한테 그 용지하고 펜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사직서는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쓰셨습니까? 예.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그냥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직서란 제목도 나중에 보니까 못 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 이름 쓰고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충 그런 문구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3일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닙니다. 지금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계를 봤더니
4일 공공시 공구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4일이라고 적고 공공시 공구분이라고 적고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악수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그냥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장관실 문을 벌컥 열고 그냥 한마디 하고 나와버렸어요.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냥 아니 아무리 그때 왜 대통령이 야당이 뭐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러면서 개헌 선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한다 한들 개업이 뭡니까?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집사람 말로는 절대 화내지 말고 조용히 사표만 내라고. 가실 때 사모님한테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군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제 말리지는 않고 절대 화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 말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그러면은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목도했겠네요. 네, 직접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따라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한 명 따라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한 명이 따라 나와가지고 뭐라고 저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냥 그냥 어깨 한번 툭 쳐주고 이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회의를 소집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그 실국장 후배들한테도 전화해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결국은 계엄 선포에 따른 법무부의 역할이라던가 법무부의 그 후속 조치라던가 이런 거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때 당시 그 장관의 말투라던가 그 다음에 그 분위기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유감스럽지만은 그 계엄 선포를 당연시하고 전제로 해서 그 후에 후속 조치를 논하기 위한 회의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요. 사실 그 전에 이미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 또 한 사람 누구죠? 이렇게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사건 이후에도 이완규 법제처장, 그 다음에 박성재 장관,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김주현 수석 그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얘기를 나눴고 그 중에 세 사람이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는 이미 확정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저는 이제 일단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잔불 수사하면 이자들의 내란 가담 행위가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박성재 장관 이번에 이렇게 사표 던지면서 그렇게 하기 전에 관계는 어떠셨어요? 저희 박성재 장관이 감찰 담당관 출신입니다. 감찰관은 아니고 그 밑에 감찰 담당관. 그쪽에 있었군요. 예전에 근무를. 감찰 담당관 출신이고 또 대구 감찰부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찰 업무에 아주 정통하셔가지고 저희 감찰관실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평소와 다르게 좀 활발하게 감찰관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일선 직원 감찰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비위와 관련된 첩보 수집이라던가 여러 가지 세평 자료 수집 이런 걸 많이 해서 장관에게 아주 직보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괜찮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전까지는 그냥 직장 아무런 아주 그냥 나쁠 일 없는 나쁠 일 없는 그 직장 그리고 평소에 업무 태도라든가 이런 거 나중에 그 후배들한테나 혹은 아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법무부 장관 될 때라던가 이럴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날 이전까지는 그렇게까지 힘든 상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주 힘들다고 얘기하는 후배들도 있거든요. 상당히 말도 세게 박성재 장관을 검사 시절부터 조금 알기는 아는데 조금씩 이 양반이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한 통속이 되면서 변해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장관이 임명돼가지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나름 자신이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를 한번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의 뜻을 펴기에는 이미 너무 오염이 많이 돼 있고 이것을 그만두기에는 자기가 챙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그런 갈등 속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윤석열 패거리가 돼버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저도 제일 깜짝 충격받았던 게 국군의 날 행사 때 박성재 장관의 행태였어요.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등단하니까 표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박수를 꼭 북한 박수 치듯이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맛이 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뭐 그런 얘기들을 가끔 뭐 검찰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그 비슷한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무적으로 법무부에서 겪으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라서 저도 아주 생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고 있고 그날 그 박성재 장관의 표정이 그날 단순하게 화가 나서 한 말은 아니었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그날 그러니까 00시 5분인가 그때 사표를 내셨는데 예. 한참 동안 수리를 안 하더라고요. 수리를 안 했고요. 11일인가 10일인가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 저희 직원이 전화해가지고 어떤 생각이신지 대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엄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그 뒤에 수습하는 문제라던가 그리고 저는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미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관조차도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가담 행위를 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제가 공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냥 철회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한 이틀쯤 후인가 예 그때 이제 안변하겠구나. 수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네. 저도 그때 사표 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직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하나 그때 놀랐던 것은 사표를 낸 유일한 분이기도 하셨지만 가장 먼저 이건 내란이다 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예. 저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법무부 감찰관으로 계시는 분이 이걸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무엇 때문에 이건 내란이다라고 바로 생각하셨나요? 저는 뭐 이야기를 하면 긴데 제가 대학 시절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87학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 체제라던가 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다지 뭐 의문이라든가 그런 걸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의문을 품지 않았다기보단 그냥 흘러간 거죠. 뭐 학생운동이 있고 뭐 아주 심각한 87년 그 시절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러고 나서 94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 무렵에 딱 그 12.12 내란 사태에 대해서 재수사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그 재규정 이런 것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12.12 내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 내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어른들하고 뭐 이렇게 좀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젊은 치기였다면 이 나중에 검사라는 직책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 12.12 내란 사태가 반란으로 내란으로 규정되어 가는 과정을 검사 임관할 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깝게 가장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시절에 봤습니다. 지켜볼 기회를 가졌고 어떤 기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99년도 통영에 갔을 때 저희 부장이 2차 무혐의가 있습니다. 12.12 내란 사태 2차 무혐의를 대검 연구관 시절에 그 결정문을 쓰셨던 분인데 그 부장을 저희 청 수석검사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혐의가 말이 되느냐고 너도 판결문도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는 판결문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판결문을 구해서 정독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날 그 일을 딱 겪으면서 12월 3일 날 그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그 판결문을 다시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 주체가 그때는 육사 출신 그 정치군인들이었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정치군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문구라던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그런 헌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국가 최고 위정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결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게 내란이 아니면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국가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왕조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사실 왕도 패도 정치, 이상한 잘못된 정치를 하면 뭐 이렇게 뭐 반정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과거에 제가 공부를 했던 지식이라던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에 비춰보면 이거는 내란임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때 또 사표 제출한 직후였거든요. 제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상황이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기자분도 상당히 좀 분개하셨었어요. SBS 기자분이신데 그분 분개하셔가지고 물어볼래. 난 이건 내란이라고 본다고.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라고 보고 그랬더니 그 기자분이 이거 써도 됩니까? 그러길래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바로 그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해제 결의가 나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안심도 되더라고요. 이게 잡혀가도 뭐 벙커까지는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전화 주신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화 주신 분이 SBS 기자분이시고 두 번째 전화 주신 분이 내란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아는 기자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란 수계지 했더니 그다음에 또 내란 수계가 됐고요. 저는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걸 보고 법을 공부하고 헌법 정신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바로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해 주신 덕택에 많은 국민들이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요. 이제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네. 12월 3일이니까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요. 혹시 그동안 이렇게 쭉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감찰관님 보시기에 네네. 윤석열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간접적으로 들은 거긴 합니다만 뭐 변호인들께서 하셨다는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당 본인이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계몽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본인이 처해 있는 이 개인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또 명태균 사태로 인해서 그게 또 아주 극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도 이 사태를 무마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체제 하에서 자기가 이걸 모면하기도 이렇게 힘들고 만약의 경우에 어찌되었든 간에 평화적으로 5년 후 임기를 마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자신의 안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일거에 그러니까 본인의 표현 그대로 따면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본인의 위험에 대한 그 위험 요소들을 일거에 척결해 버리고 장기적으로 장기 집권 그리고 본인의 그 영원한 안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쿠데타였나 싶습니다. 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갖다 붙여도 이거는 결국은 본인의 궤변일 뿐이고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이런 해석이 정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이 뻥 뚫립니다. 예.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자신과 배우자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죄가 곧 드러날 것 같으니까 한 것 말고 그 이상 이하를 생각할 것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부정선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부정선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건 부정선거 자체에 대해서 이미 뭐 논할 가치가 없는데 자꾸 이자가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실제로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떤 하나의 기재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믿는 거는 뭐 한 10%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결국 그 자기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거리로 제시하는 것이 그런 부정선거, 마치 무슨 정의를 위해서 한 것인 것처럼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핑계거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고,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뭐 내기하자 그러면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좀 제대로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나가지고 그냥 그런 입장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직을 떠나겠다고 마음 먹은 것도 불복하겠다라는 프레임 생각은 확실하게 결심을 굳혔는데, 얘기를 마음껏 하려면 결국은 공직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못 해주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판사나 검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언동은 하지 말도록 교육을 받고요. 또 그리고 아무리 압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차분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어찌되었든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이 맞을 거고 세월이 흘러가면 저는 제가 한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련합니다. 그리고 막 고맙습니다.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이번에 그 내란 가운데 홍장원 차장, 곽종근 사령관, 그리고 유혁 감찰관님 이런 분들을 영웅으로 이렇게 꼽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혁 감찰관님이 그런 참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있는 사람 말고 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유혁 감찰관님을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2020년 11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네. 그때 추미애 장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 반대해서 윤석열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의인 아니야, 영웅 아니야. 그때 추미애 공격하고 윤석열 지지했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 친윤이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제 임명장을 주신 분도 문재인 대통령이셨고, 그다음에 이게 임기제입니다.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친윤이라 그러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 번도 근무를 같이 한 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 나왔고, 저는 공대 나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다릅니다. 거기는 늦게 결혼했고, 저는 일찍 결혼했고요. 거기는 운전면허가 없고, 저는 모든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싫어하고, 저는 운동 좋아하고요. 너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술은요? 예, 술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비주류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제일로 다른 걸 얘기하려면 술을 얘기해야 됩니다. 비주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전 같이 밥도 한 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밥 한 끼 얻어먹고라도 친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확실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하고 이제 진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윤석열 편을 들었냐? 사실 저는 윤석열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나중에라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늘 얘기했는데, 절차적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차분히 그 일을 진행했어야 된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기고 일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이라도.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런 신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제가 그때 반대할 때 제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 내가 윤석열이 자리에 있었을 때 저런 절차, 저런 이유로 내가 징계를 받는 걸 내가 수긍할 수 있을까? 저는 절차적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주고, 실체적으로도 그런 거 말고 그거보다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나를 징계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에는 나도 반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거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제 기준에 반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더라도 이거는 추 장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런 소신이 있었더라도 좀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제가 분명히 사과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어디에 계셨을 때인가요? 제가 그때 법무부 감찰관이고요. 네. 추 장관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러면 박은정 담당관은 제 감찰관실의 감찰 담당관이었어요. 예, 그때 그러면 박은정 담당관하고 좀 이렇게 충돌은 있었습니까? 충돌은 있었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저한테 보고가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직도 윤석열 총장 감찰 기록을 그때도 제가 못 봤고요. 그 이후로는 5기가 나서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페이지도 본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은정 당시 예. 감찰 담당관의 행동이 네네.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신을 지키거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일을 처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좀 시끄럽게 결국은 그리고 의도한 바처럼 징계가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뒤로 풀거나 서로 대화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지는 못했고, 그리고 어찌됐든 국회 법사위? 이런 장소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마주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그러진 못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한 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정 의원이죠. 네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가져온 신념 체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감찰관님은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거칠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하는 생각을 가진 위치가 있으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부딪혔던 부분이라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그러면은 거의 대화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생긴 충돌이라면 한 번쯤은 대화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태 자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런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도 사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계엄을 통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 그러니까 반대파의 탄압이지 않습니까? 결국 원하는 것은. 근데 그런 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민주적인 절차? 그거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법치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밉더라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는 아무리 욕을 해대더라도 공적인 석상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차분하게 절차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어가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 그게 결국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그 궁극의 제대로 된 그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자신에 걸맞는 그런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물론 하다 보면 이렇게 성급하게 좀 급하게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늦더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법치라든가 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제 저는 오늘 감찰관님 처음 뵙지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제가 우리 감찰관님보다는 조금 더 살았는데 네네.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요. 너무 사람을 이렇게 쉽게 규정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우리가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런 일이 있으면 야, 박은정은 그때도 훌륭했고 지금도 훌륭해. 이렇게 딱 해놓고 그냥 다른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유혁은 말이야 그때 부당했어. 지금 이렇게 한 것도 부당하다고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막 가둬두는 그런 것들이 좀 다양성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 얼마나 힘든 결단을 하신 겁니까? 사실 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에 의한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사실 드물어요. 그냥 눈 감아 버림으로써 얻는 것들로 악을 짚어가는 게 훨씬 많죠.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눈 감아 버릴 수도 있고 그냥 뭐 소극적으로 그냥 뭐 따라가도 되는데 네네. 그 자리에서 이건 아니다.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용기 그리고 다시 이건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밝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너 윤석열 편 들었잖아.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도 비난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조국 사태도 그랬어요. 국민들이. 지금 조국에 대한 평가가 막 헷갈리는 게 그때 워낙 막 이렇게 해버린 것에서 바꾸기도 쉽지 않고 그렇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로만 다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한테 뭐 우스개로도 얘기를 해보고 제가 그때 점쟁이라도 되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저도 무슨 대안을 내서라도 그때 징계를 했죠. 근데 제가 그런 해안이 없었네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습게.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까지 뭐 계엄까지 하고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없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 어떤 생각도 드나 하면은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 그 사태 때는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뭐 저는 저 친구들만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폐쇄되어 있는 공간인데 한 절반은 그때 당시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번 사태 때도 절반 또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그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또 이번 사태 때 환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고 너 저쪽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 보고 너 저쪽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 참 재미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혹시요 이제 같은 감찰 업무로 봤을 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고발 사주 관련돼서 이렇게 고초를 겪고 그랬던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감찰 업무를 들여다보셨던 분이니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게 그 쉽게 결론 내고 이 검찰 조직의 이 수많은 반대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눈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런 일을 확실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그리고 분명히 뭔가 실체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발 사주라던가 이런 누가 이 행위자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을 뿐이지 그리고 의심이 가는 정황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제가 그 기록을 면밀히 봤고 고발장도 저도 면밀히 살펴봤는데 그거는 분명히 고발장이 작성된 것은 여러 가지 징표들을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작성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네. 대검 감찰부장도 검찰총장 직속입니까? 검찰총장 직속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고발 사주에 그 정점이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봤을 때 그 진실을 밝히고 그걸 감찰로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르치는 방향은 저쪽에 있는 건 맞는데 그 중에 누가 이걸 했을까를 밝혀낸다는 거는 그 내부자의 진술이라던가 특히 뭐 이런 게 없이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한동수 부장이 그때 당시에 좀 고생은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은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 번 더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제 처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백운기의 대화라고요. 네.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그 프로그램에 저하고 좀 더 깊은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하죠. 아, 예. 불러주시면 저는 뭐, 예, 바로 집도 여기 건너편이라. 아, 그러세요? 어디 사세요? 저 마포 건너편에 살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네네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문영배 재판관하고도 좀 가깝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깝다기보다는 제가 그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마치고 나서 다시 검찰로 인관하고 나서 제가 창원지검으로 근무 배치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공판부에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때 저희 공판 담당하고 있는 하비부 재판장님이시자 단독 사건에 대한 항소부 재판장님이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반 정도 법정에서 뵌 적이 있었고요. 예. 식사는 개인적으로는 몇 번 안 했고요. 아, 몇 번.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보다는 그런 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판례라던가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통상적인 법조인의 모습, 예를 들어 뭐 통상적으로 법조인 그러면은 뭐 돈도 많고 뭐 저 연애 결혼해가지고 뭐 처갓집도 잘 살고 뭐 이런 그 스테레오타입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분은 지역법관을 신청하셔가지고 지역에 근무하셨고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재산 등록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뭐 그런 쪽도 아니시고 그다음에 그 하동분이시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언행이라던가 이 판결문 이런 걸 보면 저는 아주 원칙에 충실한 그리고 아주 스마트한 법관이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스마트한 법관이신데 항소심 판결문 하나를 제가 상고해서 저 파기환송시켰다는 거. 아니, 정말 그거 저 파기환송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상고 이유서를 썼는데 예. 나중에 이제 후임 그 공판검사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예. 아니, 형님 그 하시고 상고하시고 깼다고 그러면서 이 뭐 어느 길로도 갈 수 있는 건데 그 대법원에서는 고부지검에 대해서 조금 심리를 더 했어야 되지 않냐. 이 정도. 그거는 그 사건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문영배 판사로서도 참 그 많지 않은 패배 기록이겠는데요. 패배라기보다는 그거는 문영배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아하. 제가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공학적인 수식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쪽에 좀 그래서 약했군요. 그 항소심 판결 자체에서 그냥 항소 기각을 하셨어도 제가 보기에는 공판검사가 제가 아니었으면 그게 깨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 공학서적 같은 거 찾아가면서 계산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계산이 좀 이상하다. 예.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상고이유서를 썼는데 상고심에서도 어떻게 또 그 계산을 받아들여 줘가지고 한번 뒤집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저 문영배 재판장님을 그렇게 뭐 할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인연이 저는 있으시군요. 어쨌든 그 공판정에서 하시는 말씀, 소송 지휘 이런 걸 보면 차분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심이 있다거나 그런 분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판결 선고가 금명간 날 것 같은데 반대 의견을 내는 재판관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법률적인 견해로 보면 없으리라 봅니다. 탄핵 파면 결정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론 구성이라던가 혹은 뭐 법리 구성 이런 데 있어서는 약간씩 좀 구성을 달리하는 그 사유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사유 과정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던가 사안의 심각성 이런 거에 비춰보면 그리고 향후의 파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주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로 그러면 이제 지금 백수신가요? 예, 지금 뭐 직업란에 쓸 게 없습니다. 뭐 하실 생각이세요? 저 변호사 재등록을 하면 되는데 예. 집사람도 자꾸 뭐 이렇게 눈치도 주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꽉 와닿는 그런 일, 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3월 16일 날 서울국제마라톤, 동아마라톤 뛰고 그다음에 마라톤 하시는구나. 네네. 그리고 저 5월 달에도 무슨 일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6월 15일 날 경남 고성에서 하는 그 아이언맨 70.3 대회라고. 우와, 철인 경기도 나가세요? 예. 우와. 그것까지는 신청을 해놨고. 철인 3종을 해보신 적이 그러면 있으세요? 제가 2012년에 철인 3종 완주를 처음 해가지고요. 우와. 킹코스 완주는 제가 많이 못하고 한 번 했고요. 그냥 주로 하프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프 대회라는 게 킹코스의 하프를 절반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그 제일 그 뭐 다음날 부담도 없고 평소 훈련 이 업무에 비춰보면 뭐 훈련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독한 분이시구나. 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체력 가진 분들은 많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고개를 끄덕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홍장원 차장 얼굴이 참 보면은 순하고 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707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김병기 국정원 출신 의원이 그러는데 홍장원 차장한테 잘못 건들면 불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아유,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민첩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철인 3종 경기 하는 분 저는 참 듣기만 해도 그냥 꾹 참고 그냥 자전거 열심히 타고 그런 건 잘합니다. 네네네. 되게 애처가신가 봐요. 오늘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집사람 얘기를 한 5번 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뭐 어떻게 보면 평범치 않게 살았고 삼성에서 뛰쳐나올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실 제가 처음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만나가지고 사법시험 준비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항상 어려운 순간에 응원해준 건 결국 저희 집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고맙게. 예,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꼭 한번 다시 뵙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 고맙습니다. 안부 전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가서 전화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당시에 처음으로 사표를 던졌던 법무부 전 감찰관 지내신 유혁 감찰관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렇게 내란 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 오늘 제일 속 시원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